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경영과 관련된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세 경영 포기를 전격 선언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과 내용 평가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시각은 엇갈립니다. 네, 이 부회장의 말대로 과연 이 삼성이 국격에 어울리는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경영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 또 정도진 중앙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지용 교수님, 이제 또 하루가 됐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어제 그 사과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긍정적으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삼성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네. 이렇게 그 총수가 나와서 이제 대국민 발표를 하죠. 예. 그런데 사실 과거에 어떤 오너 일가들이 발표했던 그런 행태들, 어려울 네. 때 나와서 발표했던 행태들, 그다음에 생각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삼성 오너 일가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66년도 이병철 회장이 이제 한국 비료에 사카린 밀수하는 것 때문에 이제 네.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처음으로 이제 총수가 이제 사과문을 발표한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2005년도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안기부 엑스파일 네. 사건, 이제 그다음에 2008년에 이제 삼성 비자금 사건 때문에 이제 사과를 하게 됐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메르스 사건 때문에 이제 삼성 이제 서울병원이 이제 메르스의 진원지가 됐다는 그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이사장의 자격으로 나와서 네.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근데 이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결이. 예. 2015년 때는 이제 이사장으로서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메르스 관리에 대한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예. 갑자기 이제 어제 나왔던 그 얘기는 삼성그룹 전체의 어떤 혁신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가장 이제 그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의 이제 문호조 경영 그걸 이제 포기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4대 세습 경영도 이제 중지하겠다. 근데 그런 배경이 왜 나왔나 따져보면은 지금 현재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파기환송된 네. 지금 그 대법원 파기환송돼가지고 지금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 4차 공판까지 열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4개월 정도 중단되긴 했지만 그런 지금 상황에서 자칫 그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좀 우려감에서 나온 어떤 그런 그 발언과 좀 맥이 닿아있다는 측면에서 네. 그 이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과의 진정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서 교수님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예. 이재용 회장이 그 당시 발표를 하면서 네. 한 언론사에서 그와 관련돼 갖고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너무 늦은 사과다. 음. 두 번째는 사과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진정성과 관련돼서 전달 방식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근데 이번에 또 발표를 하시면서 나오는 부정적인 시각이 이 세 가지랑 정확히 동일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치 데자뷰 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타이밍이 좀 우선 첫 번째로 늦었다. 네. 네. 그러면 언제 사과를 했어야만? 이미 저희가 노조와 관련된 것은 네.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과 관련된 논란도 이미 있었고요. 모든 이슈가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에서 문호조 경영도 그렇고 또 자기 아이들에게는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 같은 것은 상당히 앞으로 이 재계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재판의 어떤 걸 의식한 또 사실 준법감시원에서 그걸 권고를 해서 하는 절차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진정성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진정성도 있다고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좀 몇 가지 측면에서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지금 나와서 어쨌든 그런 그 발언을 하신 거에서는 네. 이제 삼성에 대한 그 부정적 시각에 대한 그 국민 정서를 좀 바꾸기 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가장 삼성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이제 노조가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3대 세습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전자 먼저 노조에 대한 얘기에서 예. 사실 노조는
그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대한 얘기인데 삼성이 그거를 여태까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노조를 못하게 하는 게 문제가 있었던 거지 예. 노조를 하게끔 하는 게 이제 개선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그 자녀 세습이 왜 나왔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삼성이 그 항상 작은 오너 지분 가지고 경영권 그 행사 가능 지분은 상당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개 괴리가 큰 집단입니다. 기업 집단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황제 경영을 하고 있지 않냐, 그것도 대물림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비판을 받죠. 그러면 다른 오너 기업들 중에서 뭐 LG라든가 이런 기업들하고 왜 상대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그런 기업들은 이제 정상적인 이제 승계 과정을 통해서 지주사 형태의 이제 그룹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판이 덜한 거고 삼성기업 같은 경우는 순환 네. 출자 방식을 통해서 적은 지분을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순환 출자해서 결과적으로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처음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게 삼성 에버랜드 네. 사건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모직 합병, 그다음에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 분식,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실 그 국정농단 관련된 것도 그 최순실 그 뇌물 공여를 통해서 네. 국민연금의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다 어떻게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의 재벌 승계와 관련된 부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자기가 그렇게 상당히 힘들게 3대 세습 경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보면 결국 4대 세습 경영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든 의도했든 간에 쉽지 않다고 하는 상황에서 판단한 어떤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재용 부회장 이번 사과에 대해서 두 분이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일단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치권이나 재계 좀 이런 반응들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단순히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네. 그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발표하셨을 때 그 취지의 배경이 아까 말씀하신 준법감시위원회지 네.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가 과연 뭐 하는 데인가. 네. 근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 최고 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을 독립적으로 감시 통제한다. 네. 그리고 리스크가 높은 사항은 회사 측에 제시한다. 준법 감시 제도 개선에 관해서 권고한다. 매월 1회 이상 오픈하겠다. 네. 뭘 하겠다는 얘기는 있는데요. 그럼 안 하면 이 위원님들은 어떤 책임을 지는 건지를 명확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삼성의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네. 분식 논란인데요. 얼마 전에 대우조선해양 분식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관련된 외관법이라는 게 대폭 바뀌었거든요. 그때 강화한 게 바로 상장 회사들의 감사위원회입니다. 네.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면서 그 감사위원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못하면 법적 제재를 엄청 강하게 법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교수들 중에 소 교수님도 대상이 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회이사 하라고 그러면은 감사위원은 안 하려고 해요. 감사위원회 책임이 너무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요. 예.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가 우리가 바라는 진정성과 연계되려면 뭔가 거기에 따른 제재나 이런 게 좀 더 투명하게 전달이 됐으면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반대로 아마 지금 댓글을 쓰는 많은 음.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삼성 흔들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예.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숫자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예. 2018년에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영업 손익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20조 정도 됩니다. 네. 삼성이 무려 40조가 넘어요. 네. 뭐 3분의 1 이죠. 예. 네. 작년에 어떤가 19년 얼마 전에 주총통에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영업 손익이 절반인 64조밖에 안 됩니다. 네. 물론 이건 별도 개별 기업 기준인데요. 삼성전자는 얼마가 되냐면 14조로 떨어집니다. 비중이 더 낮아졌네요. 낮아졌고 그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죠. 네. 이럴 때 삼성에 대해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음. 많은 국민들이 삼성 흔들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삼성의 현재 상황이 본인의 상황과 연결이 돼서 삼성의 미래에 어떤 장애 요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발표를 했다면 그러면 뭔가 진정성 있는 한 발짝을 나서기 위한 발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근데 이제 같습니다. 아까 그 준법감시위원회의 그 권유에 따라서 한 거고 그 책임이 없다고 그랬는데 준법감시위원회 이번에 이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그 대법관을 지낸 김지영 네. 전 대법관이시거든요. 이 맡을 때부터 독립성을 자기는 보장을 받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거든요. 네.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구두 약속이 아니라 문서화된 계약서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그런 명망인 분들을 모셔서 실제로 뭔가 작동을 하게 하려면 저는 기업 내부의 정관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외부의 주주들한테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는 약속할 수 있는 계약 구조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서 교수님, 이 지금 이제 4세 경영의 문제가 상당히 뭐 대단한 결정을 했다는 평가도 있고 뭐 당연한 결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반드시 경영권 승계를 안 하고 전문 경영에만 맡기는 게 기업 경영 실적을 올리는데 그게 가장 지름길이다. 그것이 가장 좋다는 거 학교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4세 경영 네. 지금 체제로 경영권 접어들 대물림이 가능성이 있는데요. 무조건 지금 좋지 않다. 이제 해외 성공 사례들 같은 네. 경우 보면 오너 경영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삼성에서 또 얘기하는 그 발렌베리 가문이 스웨덴 발렌베리. 이끄는 네. 이제 어떤 기업 집단을 네. 얘기를 하거든요. 발렌베리 그 가문이 그 지금 경영하는 기업은 1856년도 스웨덴의 그 스톡홀름엔 그 관련된 은행들 예, 예. 은행으로 이제 출범이 됐죠. 출범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분을 이제 확대하면서 뭐 통신, 건설, 뭐 가전 우리가 흔히 예. 알고 있는 일렉트로닉스 그 가전 제품도 자회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5대 지금 세습 경영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디렉터를 맡으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제 그 스웨덴에서 전체 GDP의 30%, 시가총액 40% 차지하는 소위 말해서 스웨덴의 삼성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이거 오래전부터 삼성 내부에서 그 말렌베리 가문을 네.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드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네. 미국의 이제 흔치 않는 오너 경영 체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미쉐린 같은 경우도 지금 5대 경영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지금 특히 삼성하고 그런 네. 해외 선진 그런 그 오너 가문들하고 차이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오너 가문이 예를 들어서 너무 세습 체제에 주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승계 과정이 너무 편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 이재용 회장이 지금 4대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좀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분을 지금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지금 그 실제로 0.7% 갖고 있어요. 네. 0.7% 갖고 있는 분이 실제적으로 국민연금 11.6% 가지고 있고 외국계 네. 지분 은행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50% 이상 갖고 있는데 네. 예. 승계를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 본인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어렵게 이제 3대 이제 세습하는 과정의 중심에 네. 있다 보니까 뭐 그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서 사실은 이제는 전문 경영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서서 그런 그 3대 세습을 종식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오너 경영 중에서도 특히 다 비판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네.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네. 오히려 전문 경영인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오너가 대신해주면서 과감한 결단이 결정할 수 오너만이 있는 할 수 부분이 있다는 있거든요. 그런 평가도 많이 예, 있습니다. 그게 또 삼성의 네. 어떤 성공 요인도 되는데 네. 삼성이 지나치게 디스카운트되는 요인은 이제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국내 주요 대기업 오너 가운데 이렇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 의미를 두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이게 또 우리 기업 문화 전체에 또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문화에 지금 당장 주기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이재용 회장의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소위 가족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네. 저희 경영학에서는 가족 기업의 수익률이 비가족 기업보다 높다는 거는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미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주된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오너들이 의사결정이 장기입니다. 내가 주가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내 자손들한테 이 기업을 넘겨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장기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전문 경영은 자기가 임기 중에만 성과가 나오면 그렇죠. 좋기 때문에 장기 전략을 안 짤 수도 있다. 그런 그래서 얘기죠? 저는 저희들은 전문 경영인들은 대리인 비용이 든다고 얘기를 네. 하죠. 또 하나 장점은 오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를 통해서 자산이나 부채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과연 경영 의사결정이 얼마나 장기적인 게 과연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과연
지금 같은 가족 기업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앞으로도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될까? 또한 자본시장이 이렇게 개방이 됐을 때 네. 부채나 자본을 통한 집단화된 레버리지 효과가 계속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이조룡 회장이 단순히 이번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삼성그룹에 대해서 길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승계했을 때 얻는 효익보다 승계했을 때 잃는 비용이 더 많다면 사세 경영을 포기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삼성의 하나의 문화에 의해서 우리 그룹사, 재벌 그룹사의 문화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사회 경제가 앞으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경영권 승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딱 이렇게 칼럼으로 자듯이 할 수는 없는데 승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불법 편법이 생기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속세가 워낙 무겁고 여러 가지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변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게 기업들도 불만이더라고요. 지난번에 한일 무역 보복 전쟁 때 많은 그 반도체 핵심 소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의 사장님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왜 그 기술이 남아 있냐면 승계가 되는 가족의 상속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손한테 넘겨줄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상속 문제는 사실 상당히 우리 국민 정세에는 민감한 문제인데요. 네. 이걸 국가 전체의 경제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 상속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네. 승계를 정당화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겠죠.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등 재판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이 사과가 재판에 어떤 결과를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감형의 사유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그 반성의 의지는 좀 반영되지 않겠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걸 기대해서 아마 그런 예.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기환송이 됐다는 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이전 어떤 결정이 어떤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고법에 되돌려 보낸 거잖아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2심에서 사실 2년 6개월 실형에 집행유예 4년이 4년이었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풀려났는데 네. 그거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최소한 그거보다는 중형이 나온다고 보면 실형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단 여권에서 상당히 이제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기 어렵다. 특히 이제 박용진 그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알맹이 없는 입장문이다. 예. 그런 얘기까지 비난하고 박용진 의원이 있고요. 원래 삼성에 계속 예, 비판적이었으니까.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또 그 각종 노조 단체라든가 이런 시민 단체에서도 이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아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점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16년도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 할 때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떻게 보면 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이게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명목적으로 본인이 생각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는 준법감시위원회 권고를 통해서 자기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네. 모양새가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법감시위원회가 그럼 뭐 하는 단체인지 궁금했는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그 김지영 전 대법관이 1996년도 에버랜드 그 전환사채 그 발행권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에서 주심 역할을 맡았던 분이에요.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상속 문제는 무죄가 됐습니다. 무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그분이 주심으로서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무죄로 만들어 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을 위원장으로 앉혀놓은 그런 그 위원회가 얼마나 이제 기능을 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진짜 진정성을 갖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어떤 발언이었나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그런데 같습니다. 이인영 그 여당의 원내대표는 어제 사과가 사법 회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 이인영 그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 예 그런 얘기도 네. 하실 수 있겠죠.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당장의 어떤 그 파기 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문제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사건하고 네. 그다음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권 네. 그게 이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 지금 요번 달까지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삼성 이재용 회장을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럽니다. 네, 뭐 예. 그 근데 다음 사실 주에 이게 뭐 소환할 같은 다 수도 있고. 맥락에서 나온 네. 얘기인데 이런 것들도 좀 대비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의 어떤 우리나라 제1의 어떤 대기업 집단의 총수가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삼성의 총수를 구속시키는 게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 국민에 대한 어떤 동정심 유발, 그다음에 삼성의 어떤 변화하겠다는 의지 이런 걸 동시에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좀 타개하려고 하는 네. 그런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파기환송심을 하고 있는 서울 고법에서 사실 준법감시위원회에 이런 유형의 좀 주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한테 결국 이렇게 주문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미국에서도 양형을 결정할 때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그런 어떤 양심적인 문제 이걸 좀 감안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런 걸 좀 벤치마킹 하면서 가는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뭐 영향이 있을 거로 양형 결정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법적인 거는 네. 이제 경영학 교수로서 상식적인 수준에서밖에 네.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 저는 오히려 그 포인트보다 네. 제가 회계를 하니까 어. 과연 그렇게 해서 이번에 뭔가 집행유예를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뒤에 남아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런 이슈를 떠난 회계 처리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불법적인 사실이 부회장으로부터 나왔다면 과연 그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거는 단순히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 끝나는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재판들 관련된 근데 지금 문제들이 파기환송심은 국정농단에 관한 것이고 맞습니다. 이제 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는 또 별도로 맞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지금 두 개가 나눠서 지금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뒤에 문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조와 관련된 문제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노조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벌써부터 뭐 양대 노총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삼성은 전통적으로 이 노조 없는 경영하는 걸로 유명했죠. 그 뭐 이병철 회장 때부터 그 소위 말해서 삼성 내부에서는 여공애사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어떤 생산직 근로자에 있는 여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 시위가 노조를 이제 금지하게 되는 한때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이병철 회장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에 들어오는 직원들한테 그걸 다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왜 삼성이 노조를 하면 안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뭐냐면 노조가 먼저 요구하기 전에 삼성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준다. 이 명분이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개념은 과거 우리가 그 산업개발 시대의 어떤 그 잔재예요. 뭐 어떤 금전적인 요구 사항만 꼭 그 노동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대착오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에는 좀 어렵고 특히 이제 삼성이 노조를 이제 탄압한다는 얘기는 이제 뭐 공공연하게 이제 많이 나온 얘기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이 피해 보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노조와 관련돼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이렇게 거듭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총수가 그런 거에 대해 사과 발언했다는 건 상당히 이제 뭐 의미가 있는 하나의 그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좀 그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쉽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무노조 경영을 하기 위해서 삼성 내 지금 문제점 중에서 어떤 걸 개선할 건지 그런 쪽에 좀 내용이 나왔으면 더 좀 진실성이 있어 보였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 네,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에도 사실 뭐 노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세 개 아주 조그만 노조에 아주 적은 세 개의 노조가 있고 제4노조가 한노총 산하에 있는데 한 노조 뭐 벌써 1,000여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이번을 계기로 노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활발해질 가능성은 당연히 높겠죠. 근데 혹시 세 분 그 기억나세요? 작년 8월 달에 미국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발표하면서 네. 뭐 애플이나 GM이나 뭐 JP 모건 같은 CEO들이 앞으로 우리는 주주 이익을 쫓지 않고 고객의 이익과 직원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겠다 네. 발표를 네. 해서 네. 이슈가 네. 됐었거든요. 이번에 미국에서 코로나 사건 터지면서요. 그중에 상당한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직원도 이렇게 다 감싸놔야 되는데 많이 해고를 했군요. 네, 일부 기업들은 뭐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네.
보다 주주들의 가치는 유지하려는 정책을 폈는데 네.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익을 훼손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노사라는 건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수님도 말씀 주셨듯이 과연 이 선언 뒤에 정말 어떤 실제 액션 플랜이 나올 수 있느냐. 뭐 어제 발표하고 오늘 삼성에서 노사 문화나 노사와의 관계를 당장 뭔가 발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조만간 후속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돼야지 아까 말씀하신 활발히 활동하는 그 노조들이 우리가 같이 가는 노조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현대자동차는 강성노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한국의 노조의 부분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을 본다면 이번 조치로 인해서 삼성의 또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제기해서 또 걱정도 해요. 어떻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하고 네. 이제 기업 문화가 틀리고요.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주로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계속 이제 조립 공정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생산직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그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동차 노조가 상당히 파업하기로 유명한 노조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계절 시즌성을 갖고 있죠. 계절성을 네. 갖고 있죠. 그다음에 그 주기적으로 파업 스트라이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산 차질이 생기면서 항상 이제 실적이 감소하는 그런 네. 쪽이 많았죠. 근데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공장이 이제 자동차 산업 공장처럼 이렇게 조립 위주의 단순 생산직이라기보다는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제한된 어떤 노동력이 좀 제한되고요. 상대적으로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봤을 때 사실 이제 강성 노조들이 이제 나오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이 이제 현대차 같이 이제 강성 노조 때문에 좀 시달리지 네. 않을까 하는 우려는 좀 그 기우일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분명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노조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삼성 내부에서 그거에 대한 사전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네. 항상 총수가 얘기하기 전에는 뭐든지 준비해놓고 이제 발표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무슨 조치가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노조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노조가 활동도 제대로 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낮지 않으려면 건강한 관계를 서로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 따라서 많은 양쪽에 서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노사랑 관계를 할 때 유럽에서 노조에 있는 사람들이 경영에 직접 인바이브 시키는 주된 이유가 경제적 가치만 쫓지 말고 사회적 가치를 같이 놓고 봤을 때 밸런스를 지키자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노조 문화도 지나치게 사회적 가치만 추구하다 보면 경제적 가치를 훼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기대하기는 삼성이 이제 후속 조치를 만약에 발표한다면 과연 노조와 삼성 경영과 어떻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합을 이룰 수 있는 계약 틀을 만들고 경영 구조를 만드냐에 따라서 아마 그게 오히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극복을 해갖고 K의 아주 유명한 나라가 됐듯이 또 한 번 삼성이 이번 문화 변화를 통해서 세계에 뭔가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도진 중앙대 교수, 또 서지용 상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